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딥러닝이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일으켰던 큰 사건들을 짚어볼게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9일에 데니 브리츠라는 분이 딥러닝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들 간단한 히스토리 리뷰라는 논문을 냈어요. 이 영상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으로 가볼게요. 당시에는 2010년부터 이어져 온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을 보고 모델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분류해서 가장 분류를 잘한 모델을 만든 팀이 이기는 건데요. 이게 절대 쉬운 대회가 아닌 게 예를 들어 단순히 이게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중에서도 이건 말티즈다, 이건 푸들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종까지 맞춰야 했죠. 2010년에 1등을 한 모델은 28%의 에러율을 보였어요. 그래도 되게 잘한 거죠. 10개 중 7개는 사진만 보고 기계가 뭔지 맞췄다는 거니까요. 2011년 1등 모델도 26%라는 에러율을 보입니다. 1년 동안 2% 성장한 거죠. 그런데 2012년 한 모델이 에러율 16%를 선보이며 1등을 합니다. 전년 대비 거의 반타작이 된 거죠. 어떻게 갑자기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었을까요? 바로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2등은 여전히 전년도 1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혁신적인 모델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알렉스넷은 정확하게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로 GPU 파워와 알고리즘 향상의 환상적인 콜라보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김으로써 뉴럴 네트워크스 모델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잘 작동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이를 통해 CNN 모델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또 알렉스넷은 딥러닝 모델 중에서 최초로 오버피팅 방지를 위해 드롭아웃을 사용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시도 덕분에 모든 딥러닝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켰죠. 또 일반적으로 사람이 5% 정도의 오차율을 내는 것에 비해 이 그래프를 보면 2015년에는 3.6%의 에러율을 보이면서 결국 사람을 이겼죠. 이제는 컴퓨터 비전 하면 CNN을 쓰는 게 공식처럼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3년 영국 회사 딥마인드에서 아타리 게임을 딥러닝으로 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아타리 게임은 우리말로 하면 벽돌 깨기 게임이죠.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대기를 왔다 갔다 해서 공을 놓치지 않고 벽돌을 많이 깰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게임이에요. 딥마인드는 컴퓨터에게 게임의 구체적인 규칙을 알려주지 않는 비지도 학습을 시도합니다. 정확하게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 방법을 사용한 거죠. 컴퓨터에게 알려준 건 매 순간 컴퓨터가 취할 수 있는 액션과 이 게임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액션이라 하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목표는 점수를 높이는 거죠. 컴퓨터는 혼자 막대기를 왔다 갔다 하며 이 아타리 게임을 플레이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점수가 높아지는구나 하고 스스로 규칙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혼자서 학습하며 발전하죠.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건 아니었고,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활용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을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네이처에 실리면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Deep Reinforcement Learning 모델이 충분히 더 복잡한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봅니다. 바둑이나 스타크래프트처럼요. 뭔지 예측이 가시나요? 알파고의 시작이었죠. 2014년에는 번역 모델의 딥러닝을 활용하는 어텐션이 개발되어 논문에 실리며 자연어 처리 부분이 화려하게 성장합니다. 그 전에는 자연어 처리를 위해 LSTM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LSTM은 글이 길어지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모델이 문맥 파악을 못하니 제대로 된 번역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Gradient Descent 방법을 활용해서 LSTM을 최적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텐션은 이 한계를 깨버렸습니다. 어떤 긴 글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일종의 지름길을 통해 언제든 앞부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참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는 게 좋을지 스스로 생각하고 원하는 아웃풋을 위해 어떤 인풋이 중요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모델을 봅시다. 인텔렉트가 들어왔으면 다음에 바이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중국어를 보며 이 중 어떤 걸 어텐션해서 바이를 뽑을지 결정하는 겁니다. 2014년에는 기존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개선한 아담 옵티마이저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SGD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문에 게재될 정도로 최고의 결과물을 내는 곳은 비싼 비용을 주고 다양한 튜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큰 연구실들 뿐이었죠. 반면 그런 예산이 없는 랩들은 그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돈 많은 연구실들이 계속 좋은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거죠. 아담 옵티마이저는 이걸 개선했습니다. 수많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않아도 러닝 레이트 하나만 잘 찾으면 웬만한 SG들보다 좋은 결과물을 냈어요. 이제 최소한 모델의 성능이 안 좋을 때 내가 돈이 없어서 다양한 파라미터 튜닝을 못 해봐서 그런 거야 라는 서러움은 없어졌죠. 지금은 뭘 쓸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아담을 써봐라, 잘 될 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서는 GAN이 개발되었어요. 걔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제너레이터의 목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 이미지를 보고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진짜와 가짜 중 뭐가 진짜인지 판별할 수 없게 혼동시키는 거죠. 반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는 가짜 이미지가 뭔지 알아내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제너레이터는 점점 더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점점 더 가짜를 찾아내는 실력이 좋아지죠. 여기 사진들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들입니다. 숫자는 정말 정확하게 사람 손글씨를 보고 배워서 진짜같이 만들어냈네요. 사람 얼굴도 나름 꽤 정확하게 만들어냈죠? 당시 이 논문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이게 바로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의 시발점입니다. 2015년엔 레스넷이 IRS VRC 2015 Classification Challenge를 포함한 딥러닝의 거의 모든 대회를 1등으로 휩쓸고 다녔습니다. 2012년 알렉스넷 이후로 VGG넷이 개발되며 한 번 더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을 보였었는데요. 레스넷이 아예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이전 모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델 네트워크의 깊이였습니다. 이전 VGG넷 등은 20개 정도의 레이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레스넷은 34개의 레이어를 사용했고 실제 대회에서 1등한 레스넷은 125개의 레이어를 사용했다고 하니 VGG넷과 깊이 차이가 무려 6배 이상이죠. 이전의 연구자들은 Vanishing Gradients 문제 때문에 이렇게 깊은 네트워크 모델이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레스넷에는 델타 값만 알려주면 그라디엔트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버렸죠. 그래서 레스넷은 이렇게 깊은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딥러닝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6년에는 논문에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일이 벌어졌죠. 이세돌과 컴퓨터 알파고의 대결. 바둑으로 그 누구도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증명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죠. 2017년 구글은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유명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트랜스포머라는 번역 모델이 나온 거죠. 그 전까지는 순차적인 계산을 하는 RNN 모델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풋이 있어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 아주 긴 시퀀스를 처리하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2014년에 어텐션이 개발되긴 했지만 천성적으로 리커런트한 모델을 쓰다 보니 여전히 복잡한 시퀀스 처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트랜스포머는 모델에서 완전히 이 리커런트한 성격을 없애버리고 순수 어텐션만 사용해서 번역 모델의 성능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 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Attention만 써라 이거죠. 이를 통해 트랜스포머는 더 이상 시퀀셜 처리가 아니라 인풋들을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모델을 쉽게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인풋과 아웃풋을 잇는 상대적으로 짧은 길도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을 훈련하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졌고 스케일도 쉬워졌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도 좋아졌죠.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처리를 정복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NN을 밀어내고 거의 모든 NLP와 시퀀스 태스크들의 표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비전에서도 이게 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CNN의 자리도 위태로워진 거죠. 현 시점에서 딥러닝의 가장 중요한 모델 3개를 물어보면 그 중 하나로 뽑힐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네요. 2018년에는 자연어 처리하면 항상 나오는 버츠 모델이 개발됩니다. 2018년이 Fine-tuned NLP 모델을 전성기라고도 해요.
사실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은 컴퓨터 비전과 NLP 모두에서 성공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왔지만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미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자연어 분석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이 정답을 알려줘야 하는 지도학습 모델에서만 사용되고 있었죠. 그런데 트랜스포머가 많은 것을 바꾸었고 드디어 2018년에는 버츠가 개발되며 NLP 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모델도 결국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건데요. 학습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각종 상품 리뷰를 보고 이게 긍정 댓글인지 부정 댓글인지 분류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합시다. 만약 지도학습이면 상품 리뷰마다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우리가 모델에게 직접 알려줘야 학습이 가능하니 데이터 공급에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버츠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주변에 널린 게 사실 자연어잖아요. 그럼 그냥 그 자연어들을 다 긁어 모아서 모델에 넣어줘요. 그러면 버츠가 혼자서 이 문장 안의 단어들을 랜덤하게 마스킹하고 그 가려진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을지 스스로 예측해보고 정답을 확인해봅니다. 혼자서 계속 이렇게 훈련하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쓰는지 패턴과 문맥을 학습하는 거죠. 이렇게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파인튜닝 해주고 이후에 우리가 상품 리뷰를 보여주며 이게 긍정이다, 이게 부정이다 하고 알려주면 우리가 알려준 데이터가 적은 양일지라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만 해주고 학생이 집에 가서 혼자서 그 개념과 관련된 수천 가지 문제집을 풀고 무장해서 다시 선생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조금 응용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면 바로 습득하고 곧잘 푸는 거죠. 버츠는 이를 통해 감정 분석이나 번역 등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문제들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자가 논문을 쓴 시기 2020년입니다. 저자는 2020년까지 딥러닝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살짝 씁쓸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파라미터가 더 좋은 기술을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양이 질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에 오픈AI에서 발표한 빅 랭귀지 모델인 GPT-3은 단순한 트레이닝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7,500만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GPU 수천 대를 써서 이 정도로 큰 데이터나 파라미터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된 덕분이죠. 비지도 학습의 일종인 컴퓨터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Self-Supervised Learning도 이 흐름에서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모델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니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을 일단 컴퓨터에 마구마구 넣어 학습시키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버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NLP 말고 컴퓨터 비전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만든 심CLR이 있죠. 우리가 그냥 아무 이미지나 마구마구 넣어주면 컴퓨터는 혼자 이 이미지를 회전도 시켜보고 왜곡도 해보고 노이즈도 추가해보며 이렇게 바뀐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들을 비교하고 원래는 같은 이미지였던 걸 찾아내고 다른 이미지라면 원래부터 서로 다른 이미지였다고 맞추는 훈련을 합니다. 심CLR의 결론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로 훈련했더니 비지도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지도 학습 모델과 성능이 비슷하게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모델들이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고 있죠? 제가 실제 논문은 아래 링크로 넣어두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